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처음으로 오늘 벨기에와 영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케리 장관이 영국에 대한 지지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쉽기는 하지만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케리 장관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영국 런던에서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 등 영국 관리들을 만납니다. 한편 사퇴를 선언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영국 의회도 유럽연합 탈퇴 이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시아 신흥시장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거의 8% 폭락한 뒤 오늘은 2.4%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 금융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주요 7개국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자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과의 약속을 깰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게 일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의 이번 방문은 과거 긴밀한 관계였던 양국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 겸 부총리는 양 의원을 영접한 뒤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오랜 기간 긍정적인 관계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의 방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곧 발표될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대외 홍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은 적어도 47개국이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터키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0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가 있는 가자지구 봉쇄 지역으로 향하던 터키 9호 선박을 이스라엘이 가로막으면서 단절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터키 활동가 1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2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고위 관리도 이번 합의로 터키는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비군사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주택과 병원 건설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대사관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으로 보낸 무기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요르단 정보요원들이 훔친 이 무기들이 암시장에서 무기 거래상에게 넘겨졌으며 미국인들을 살해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요르단 수도 암만의 경찰 훈련 시설에 요르단 경찰관이 이 총격을 가해 미국인 2명 등 5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바논 동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오늘 오전 카 지역에서 3명의 자살 폭파범들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은 이웃국가 시리아의 내전에 관계된 반군들의 공격으로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범죄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내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공동미사일 경보훈련을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다룬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영화 태양 아래가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sun, which for Koreans symbolizes the great Kim Il-sung.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국제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가운데 누구를 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떤 재판을 하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김정은이라는 상징적인 목표 하나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과 정보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역시 책임 규명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나 후사냐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큰 과제는 노동당이나 다른 첩보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자로 지목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점을 맞춰야 그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하는 자들을 적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쥐고 흔드는 조선노동당을 다 책임자로 규정을 해버리면 북한은 김정은 주변에 더 결속을 해서 오래오래 가면서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당 생활 부분, 사람들을 실제로 평가하고 수용소에 보내는 이 부분 사람들 그리고 인민무력부 전체로 하면 우리가 110만 명을 적으로 만들 겁니까? 인민무력부 보위국같이 인원을 300명, 400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잡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과 관련해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 시나 폴슨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에서 누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감시 노력은 물론 NGO 등 여러 기구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반인도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이제 계속 2년 차를 맞은 서울 사무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탈북자들에겐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격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강제 송환 원칙의 관철을 위해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2부 행사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 현인그룹 출범식이 이어졌습니다. 현인그룹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루주키 다르스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로버트 킹 대사는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해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소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큰 성과라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대사는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현인그룹엔 6개국 7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 공조 속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이라는 막막함 속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나 폴슨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 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국의 김환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연 지 지난 23일로 만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Those are work in three areas, in particular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with a view to accountability.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 내 인권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시와 인권 침해 사례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이고요.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토론회 등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So being here in Seoul gives us access to, a fairly large group of persons. 한국 내 형성된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갓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만든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도 있고 오래전에 온 탈북자들도 있지만 이들에게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엔 현재 3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고 탈북자 이외의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들과 비교 검증하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We basically work more on the areas where North Korea has expressed.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만 골라서 유엔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아동과 여성 인권 등에 국한된 것이었죠. 그래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행한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겁니다. 서울 사무소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일부로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북한과 함께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네바를 통해서 외교적 차원에서만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폴슨 소장께서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가장 심각한 측면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ll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범죄는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만일 북한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시스템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정보의 흐름도 막히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는 문제나 주거 문제 등이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소통이 되면 시민사회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고 억압에 대한 공포 없이 이 문제들을 보다 부드럽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지금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특대형 정치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ur office is not a provocation and it's not intended to provok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의 활동은 북한 당국에 대해 도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충분한 음식과 아동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체포나 가족의 일 때문에 고문 또는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관련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이 아동과 여성, 시민의 정치적 권리 등과 관련한 국제 협약을 비준했지만 이를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도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무소 개소 2년째를 맞아서 향후 과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For the second year of this office, we have quite a few things planned, but 2년째를 맞아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자 등을 통한 북한 인권 상황 감시를 지속할 겁니다. 또 SNS와 각종 공개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여론 확산 활동도 벌일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특수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이산 가족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재판 전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계속 다룰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소 1주년을 맞은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의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내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공동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측에서 가상의 표적으로 항공기를 띄우면 이를 3국의 이지스함이 각각 탐지 추적하고 미국의 육상 중계소를 통해서 미사일 궤적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 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조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짚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죠. 최근 2달 동안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수단 시험 발사를 감행해 왔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진짜로 성공한 걸까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은 지난 2007년 처음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이 미사일을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처음 식별한 이후 무수단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들어 별다른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고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실전 배치 9년 만에 사실상 전력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올해 4월 15일 첫 발사 이후 6번째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 발사가 성공했다며 이례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일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은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된 강원도 원산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약 3,500km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발사 이후 무수단 미사일의 핵심 표적이 태평양에 있는 괌 미군 기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양 괌 기지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와 함께
미군 병력과 물자의 공급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시에도 북한을 위협하는 미 전략 무기가 출동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군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괌 기지를 조선 반도를 작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해외 침략 기지로 규정해왔습니다. 또 괌 기지는 이미 북한의 정밀 타격권 안에 들어온 지 오래라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번 무수단 발사의 성공을 통해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을 타격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놓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핵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무기 체계가 없는 북한에게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동시에 전략적 최대 목표인 미국 본토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무기로서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반 수단과 함께 핵탄두의 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탄두의 경량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분에서 계속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은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됐다는 점이 그런 정황을 보여줍니다. 보통 미사일을 4,000km까지 날려보낼 때는 동체의 고도를 800에서 900km 정도로 올린 뒤 포물선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화성 10은 거의 직각으로 1,4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의 속도는 음속의 20배 이상입니다. 이때 엄청난 고열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화성 10을 고각 발사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습니다. 북한에게 미국 타격 능력은 유사시 군사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의 성격도 있습니다. 무수단 발사 성공을 주장한 이후 그런 점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운반 수단까지 보유한 만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운반 수단도 원만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도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한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한 뒤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이어갔던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심연지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의 수위를 이례적으로 만수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죠. 한국 군 당국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환강댐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46km,
여기서부터 한국 측의 군남댐까지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할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군남댐까지 수류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으로 대비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환강댐 수위를 108m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KBS가 수자원 전문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환강댐의 만수위는 114m로 겨우 6m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위를 100m 이하로 관리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 등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 환강댐 무단 방류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환강댐의 방류를 현재로선 북한 측의 수공, 즉 물공격으로 단정짓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한국 측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한 당국의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유감 표명과 함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 대립으로 군 통신선은 물론 당국 간 통신수단이 전혀 없어 장마철을 앞두고 방류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환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하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일대 한국 측 어민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어구를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환강댐 수위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박수진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지역에 지난달 초부터 강우가 지속돼 환강댐 수위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강댐의 방류 시에는 북한 측에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회담 시에 방류를 할 경우에 사전 통보하기로 우리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방류 시에는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임진강 수계 상류에 있는 북한 환강댐은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 규모로 추정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의 군남 홍수조절댐은 7,100만 톤 규모에 그쳐 무단 방류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2018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평양에서 열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국제 대회가 열리는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이 2018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23일 그루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열린 집행이사회를 마치고 발표한声明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한 5개 후보 도시 가운데 북한 평양이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2018년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역도연맹 대변인은 올림픽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즈에 평양이 벨라루스의 민스크와 이스라엘의 엘리아트, 미국의 애나하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상당한 표차로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2017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일본 도쿄에 밀려 대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는 19살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역도 대회입니다. 올해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47개국에서 남자 140명, 여자 110명 등 25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1979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국제역도연맹은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해 오는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북한 출전권 2장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권 10장을 확보했던 북한 역도는 8명만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북한 선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금지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역도의 영웅으로 불리는 김은국 선수가 지난해 11월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 중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자부의 이정화와 김은주 선수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국제역도연맹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차례 이상 금지 약물 복용 규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리우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 아제르바이잔과 몰도바,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한두 장씩 박탈당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에 이어 워싱턴의 영화제에서도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The sun, which for Koreans symbolizes the great Kim Il-sung.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 영화 태양 아래가 워싱턴에서 열린 AFI 닥스 영화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영화제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지난 23일 VOA와 인터뷰에서 태양 아래가 관객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유수호라고 말했습니다. Знаете, я бы не делил аудитории 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вьетнамские, африканские.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рождается свободным, и за свободу нужно. 태양 아래는 미국인, 한국인, 베트남인, 아프리카인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며 자유를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스키 감독은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거지이지만 미국도 완벽하지 않기에 1950년대에 극단적 반공주의인 메카시즘이 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나라도 갑자기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길고 어려운 노력을 기울인 끝에 러시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며 문서상으로는 허가가 났지만 실제로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이 영화와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당국 모두로부터 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에 태양 아래를 러시아 관객에게 선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이 태양 아래의 주인공인 진미와 진미 어머니를 체제 선전의 소재로 역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미는 지난 5월 노동당 대회 군중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진미 어머니는 북한 매체 메아리와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반공화국 인권 모략 영화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이에 대한 질문에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Самое правильное оставить без комментария. А то, что Зинми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еще больше. 만스키 감독은 진미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만일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내지 않는 게 낫다며 이 모든 상황이 진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러나 진미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일 꽃을 건네더라도 자유가 결여된 삶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2차 세계대전 중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단지 내가 진정 그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그들이 안 됐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개봉되는 태양 아래는 7월 6일 뉴욕시 필름 포럼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 15개에서 30개 도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태양 아래가 상영된 워싱턴의 극장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영화관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태양 아래 영화표가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이미 표가 매진돼 사람들이 극장 앞에서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The sun shines even at night in this country.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live in this country.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The 태양 motto of 아래. their lives is we do not envy. 지난 23일 열린 워싱턴 DC 영화제에는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객 레베카 시어스 씨의 말입니다. Well, certainly I want to know more about North Korea since there's so much secrecy and reading the part 워낙 비밀이 많은 나라인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영화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1960년대 서울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스튜 릴라드 씨도 평양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n the army, I was in Seoul for a year or so in the 60s, so I want to see Pyongyang even from an official point of view. 태양 아래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당초 북한의 실생활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간중간 북한 당국자는 주인공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합니다. 기자였던 아버지는 우류공장 직원, 식당 봉사원이던 어머니는 콩우유 공장 노동자가 돼 있고 사는 집도 촬영 때는 고급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이 모든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촬영 내용을 검열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모든 과정을 몰래 녹화해 전 세계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관객 낸시 코모루 씨의 말입니다. It was beautifully shot and it was just really sad. There were a number of times in which the audience would laugh in reaction because you would 영화 see a shot and then 중간중간에 they would 북한 관리가 나와 사사건건 간섭하며 영화를 다시 찍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이 조작되고 왜곡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티나 박 씨도 영화 상영 내내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eah, I mean throughout the movie, just and toward the end of the movie, there's an enormous sense of just sadness and sorrow in knowing that my relatives, my own people, are living under such, propaganda, and they have been brainwashed. So the one thing that I, question is how. 박 씨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선전으로 가득하고 세뇌당하는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며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왜곡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인근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느 그림 전시회와는 달리 다소 서툰 그림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탈북 소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탈북 소녀들,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우리 집인데 이 작품은 왜 그리게 된 거야? 진짜 옛날에 내가 북한에서 살던 우리 집.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가톨릭 청년회관 1층의 찻집에서는 오는 7월 2일까지 조금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 화가의 작품이 아닌 아직은 조금 서툰 두 10대 소녀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작가들은 북한에서 온 레지나와 마리아입니다. 여느 10대 학생들처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던 두 소녀가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레지나와 마리아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김토마 수녀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재능을 알게 되었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또 저희가 본의치 않게 이제 그 재능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함께 하시는 신부님이 성당에서 만났던 신부님이 한번 아이들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꿈도 키워주고 또 그러면서 애들이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한테 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어른들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좀 더 전문가로 키워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에 더 앞으로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자신들을 위해서 큰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9살에 북한을 떠난 레지나는 주로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북한의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제 그림 보고 막 그림 너무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림을 좀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북한에서 살았을 때 지냈던 집을 그렸는데 일단은 시골집인데 가을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배나무가 2그루가 있었고 포도나무 2그루가 있었고 근데 포도나무는 지붕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집이라서 제일 좋았던 기억을 그린 거예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마리아는 좋아하는 한국의 연예인도 그리고 추상작품도 그려 전시했습니다. 저는 1살 때 북한을 떠나서 기억이 없어요. 3살 때 한국에 도착했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그림은 못 그렸어요. 언니가 그림을 그렸을 때 풍경이 되게 멋있고 저도 한번 북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저는 못 그렸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영광이긴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좀 뭐랄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잘 그려야 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망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 전시를 하게 되면서 레지나와 마리아에게 그림은 또 다른 희망이 됐습니다. 제 그림 보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오고 그리고 방명록에다가도 글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우리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글도 있었고 남북한의 통일의 열쇠? 그런 말도 하고 멋있는 말 써주시고 나서 밑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써주시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대한 소질도 발견했지만 아직은 여느 소녀들처럼 꿈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두 소녀입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승무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으로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조그만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다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밖에서 공기놀이도 하고 뛰어다니고 술래잡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뷰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전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두 학생의 그림에 감탄하기도 하고 두 학생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어떤 나름대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굉장히 좋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청소년,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똑같은 꿈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오히려 제가 선입견을 갖고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보고 나서는 그게 좀 선입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황금에는 히말라야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글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밝아서요. 잘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지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아요. 7월 2일 전시 이후에는 파주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에서도 레지나와 마리아의 전시가 이어집니다. 한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토마 수녀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오고 맞네라는 친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근처에 뭐 태권도 학원을 단체로 보냈다가 다 똑같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에는 적성에 맞아서 그래서 태권도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시범단이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건 몇 %는 안 되는데 그나마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본인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이 세계 3대 여성 장수국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의 기대 수명은 세계 18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여성들의 기대 수명 85.48세였습니다. 네. 남성은 78.8세.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건강 통계 자료가 화제인데요. 한국 여성들은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나타났고요. 네. 남성들은 세계 최고인 스위스의 81.3세보다 2.5세 적은 18이었습니다. 네. 한국 남녀 전체를 합친 기대 수명은 세계 10위였고요. 남녀 간의 기대 수명 격차 6.7세로 여성 기대 수명이 높은 10개 나라 가운데는 가장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면 일정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평균 통상적으로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네. 연령이라든지 성별, 사망률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네.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예상 수명을 통계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예. 2014년에도 똑같은 통계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 7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남성도 물론 올라섰지만 22에서 18위로 오른 겁니다. 네. 한국 여성들의 기대 수명을 순위가 아니라 나이로 보니까 최근 9년 사이는 3.6세였고요. 예. 남성은 같은 기간 안에 2살 높아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 기대 수명의 상승폭이 유럽 국가의 1.2세, 3.5세에 비해서 아주 큰 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조금 높은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늘 통계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네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요. 네, 남성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라든지 흡연율이라든지 간질환 사망률이 모두 괜찮았습니다. 네. 남성이 좀 더 불리한 수치라는 거죠.
암 사망률은 남성이 1.6배가 더 높았습니다. 네. 암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흡연율, 남녀 간의 차이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네. 간암이라든지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수명 단축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운동과 관련해서도 남녀의 차이가 컸습니다. 예. 한국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운동량이 좀 부족한 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 남성들은 살이 찌고 있는 비만 추세인 반면에 네. 한국 여성들 생활 속에 체형 관리에 힘쓰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수명을 늘리는 비결인 것으로 분석이 네. 됐습니다. 뭐 한국 남성들이 왜 이렇게 여성에 비해서 그런 운동량이 적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상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술로 인한 그 또 하나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도 있었는데요. 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남성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요. 행사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그 국가중앙행사가 2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가 마련한 6.25 전쟁 기념식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6월 25일이 그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념 행사를 연 곳도 많았습니다. 25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거행된 66주년 행사는 이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네.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 그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 인사, 시민, 학생, 장병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또 오후에는 인근 호텔에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도 열렸습니다. 66년 전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또 여전히 이제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자 이런 의미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쟁을 기억하고 참전했던 80대, 70대도 있지만 사실 6.25 전쟁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6.25 전쟁이라는 글을 보고 6.25가 뭡니까? 라고 물어오는 그런 어린이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6.25 기념식에는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또 안보의식을 높이자는 의미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경남 고령에서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보리떡과 주먹밥 등 6.25 전쟁 당시 먹었던 음식을 재현한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에서는 전몰 장병 위령제가 열렸고요. 경기도 고양시 6.25 참전국 국기 개양식이 또 열렸습니다. 네. 강남구에서는 참전국 자료를 요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이 정보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그 기술을 접목해서 6.25 그리고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전시회를 열었고요. 네. 서울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미국 국가자료원에서 찾은 230여만 쪽의 그 비밀이 해제된 한국 전쟁 자료 가운데 130여 점을 전시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네. 6.25가 나기 전 석 달 전에 입수한 북한의 남침 정보에 관한 문서, 인천 상륙작전 계획 등 6.25 전쟁 중에 어떤 중요한 국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새로운 문서가 지금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6.25 전쟁은 비단 남과 북만 싸운 전쟁은 아니죠. 이 전쟁에 많은 참전국들이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다양한 보훈 행사 소식도 있군요. 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는 참전국 용사에 대한 한국 초청 행사와는 또 별도로 네. 각 지역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지역별 사연을 기억하는 또 참전국 용사들을 기억하자는 보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전하는 보훈 꽃밭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고요. 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유엔 참전국과 유엔군의 헌신, 희생을 되새겨보는 그런 어린이들의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연천군의 보훈 꽃밭 소식은
전쟁 전에 북한 땅이었던 경기도 연천면 전곡리 주민들, 이 한 주민이 땅을 기증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파병국 또 의료 지원단을 보낸 나라의 국기를 형상화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3년 만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완성됐는데 자유의 땅에서 살게 해준 유엔군에게 감사를 하면서 66주년 6.25 전쟁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인데요. 서울 한강에 무인 항공기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전용 공원이 생겼다면서요? 네, 한강 동북 쪽입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무인 항공기 전용 비행장 한강 드론 공원이 지난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네. 드론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삼고 있고요. 또 취미로 이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예. 이 서울 도심에는 사실 안전과 안보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을 즐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일부 제한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이 한국 모형협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던 전용 공간이 있었는데 네.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강에서도 서울에서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게 됐다. 드론 해방구가 열렸다. 이런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주말 내내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인 항공기를 날리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서울 신촌에 중국이 만들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 제조사가 있습니다. 네. DJI라는 곳인데 이게 전문 매장이 아주 성업 중이랍니다. 예.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뭐 1,000명, 2,000명이 정도 다녀갈 정도인데 예. 가서 그냥 오겠습니까? 드론을 사왔는데 날릴 곳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한강 드론 그 공원 개장 소식을 두고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온 드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쏟고 있는 드론 정책이 어떤 것인지 예.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드론 전용 공원이 생겼다라는 소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또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 그리고 이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측정 정보, 또 미사일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